안녕하세요, 동실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 첫 스트리밍 녹화를 하는데요. 예고 드린 대로 어린 왕자라는 동화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은 다들 아시죠? 어른이 돼야지 이해할 수 있는 동화라는 평을 많이 받는 동화입니다. 먼저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기 전에 작가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라는 작가가 쓴 책이죠. 유명한 작가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프랑스에서 유로 화폐로 개혁하기 전까지 화폐에 얼굴이 찍혀질 정도로 저희의 세종대왕처럼 유명한 사람들만 화폐에 들어가겠죠. 그것처럼 화폐에 얼굴이 새겨질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작가이자 비행사입니다. 작가 연력을 좀 살펴보면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1900년 6월 29일에 프랑스 중부 리옹에서 귀족 출신의 이남 삼녀 중 차남으로 출생을 했고요. 리옹이라는 지역은 1998년에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의 리옹 역사지구로 등재된 곳입니다. 그리고 1904년에 5살 때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1912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1914년에서 16년까지 중학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발자크,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라는 시인과 도스토옙스키 등의 작품을 알게 되죠. 그리고 1917년에 큰일이 일어나죠.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동생 프랑스와가 사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린 왕자 이제 후반 쪽에 보면은 어린 왕자의 비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관련한 모티브가 된 게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고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1919년에 당시 20살, 우리 나이로 20살이죠. 해군사관학교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으나 구술시험에 실패해서 파리 미술학교 건축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어린 왕자를 하는 책을 보면 안에 사파가 한 50종 정도의 사파가 들어갑니다. 50장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파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림 쪽에서도 관심이 많고 소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책 안에 어린 왕자라는 책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거의 어린 왕자가 만나면서 그 작가 거기 있는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림하고 그림에 꽤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림에 관한 얘기들은 아마 한동안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생텍쥐페리라는 작가 자체가 그의 인생이 거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주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연역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알게 되시겠지만 그리고 22살 때 4월에 군에 입대하게 되죠.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제2비행여단에 배속돼서 조종을 배우고 군용기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6월에 모로코의 리바트 민간 비행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편 장지로드와 장콕토 등의 작품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죠. 장콕토 같은 경우는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고요. 장지로드는 소설가입니다. 이렇게 이 비행여단에 이제 들어가면서 비행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 것들이 이 책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린 왕자를 처음에 만나는 것도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린 왕자가 깨우게 됩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라는 말로 깨어나게 되죠. 그렇게 이 책 속에 생텍쥐페리의 생애가 거의 녹아 있다고 봐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책의 주된 골자가 이 어린 왕자의 동심을, 생텍쥐페리조차도 동심을 갖고 싶었으나 자기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어차피 내가 어른이 되면서 어른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왕자를 만남으로써 이렇게 대화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여기 다 대입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알아보면 1922년 23살이죠. 약혼녀와 가족의 반대로 공군 복무를 포기하고 예비역 소유로 전역합니다.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한 거죠. 비행기 타지 마라, 위험하니까 타지 말자 라고 얘기해서 전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2023년에 파리에 회계사로 취직하면서 시와 소설을 습작하게 되죠.
트럭 회사의 외판원으로 직장을 또 옮기고 또 틈틈이 비행 연습을 그때도 합니다. 그리고 루이즈 드 빌모겐과 약혼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분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1924년 소래 자동차에 입사하게 돼서 자동차 판매원 세일즈맨으로 근무를 하죠. 그리고 글쓰기에 전념하게 됩니다. 1925년 파리에 들을 때마다 이모 집에 머무르면서 앙드레 지드 소설가죠. 장프레보와 친분을 맺는다. 그리고 장프레보의 주선으로 잡지의 남방우편기의 초고에 해당하는 단편소설 비행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약혼녀하고 파혼한 뒤 항공사에 취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종사 일에 다시 몰두하게 되죠. 11월에 라테코에르 항공사로 옮겨서 툴루즈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1927년 툴루즈 카사블랑카 전기노선의 조종사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10월에 카프지비 우편 비행 중개소에 책임자로 파견 근무를 하고 남방 우편기를 집필하게 됩니다. 남방 우편기는 생텍쥐베리 최초의 장편 소설입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1928년 프랑스로 귀국하고 브레스트에서 고급 비행사 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또 취득하게 됩니다. 비행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1929년 남방 우편기를 다시 발표를 하고 아르헨티나 항공 우편회사의 개발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메르모즈 기요메 등과 근무합니다. 1930년 미국 민간 항공 부문에서 공로훈장을 받게 되죠. 그해 6월 가장 친한 동료인 기요메가 안데스 산맥 횡단 중 행방불명됩니다. 생텍쥐베리는 닷새 동안 수색을 나섰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기요메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죠. 생이 영화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31년 앙드레드 지드의 서문이 실린 야간 비행이 출간되고요. 4월에 콘수엘르 순신과 결혼하고 12월에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상을 수상하여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 출간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진다. 이때가 거의 전성기 살아있을 때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콘수엘르 순신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콘수엘르 순신과 결혼했는데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엄청 사랑했죠. 죽고 난 뒤에도 그의 사랑이 표현될 정도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간 비행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야간 비행이란 책은 쉬지 않고 달리는 기차와 경쟁하기 위해서 최초의 야간 비행을 시도하는 영웅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그런 책입니다. 1932년에 1년 뒤에 라테코에르 항공회사에 재입사합니다. 시험 비행사로 근무하던 중 생라파엘만 부근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고 겨우 살아납니다. 부상도 엄청 입게 되죠. 1933년 프랑스의 모든 항공사를 통합한 에어프랑스가 창립되어 여기 입사하려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1934년 에어프랑스에 입사하여 홍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다시 남방우편기가 영화화되고 자신이 직접 비행사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1935년 파리 수아르지의 특파원으로 모스크바에 파견됩니다. 12월에 파리 사이공 간 비행시간 신기록을 달성을 위해 프레보와 함께 시문기에 탑승하여 공항을 출발했으나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리비아 사막에 이렇게 불시착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어린 왕자 안의 내용들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보면서 그 작가 자체의 얘기를 쓴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문학이죠. 그리고 1936년 불시착 후 닷새 만에 베두인 대상에 의해 구출되어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귀국합니다. 베두인,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계 유목민으로 교역, 약탈을 생계수단으로 택하기도 하고요.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8월에 파리수아르, 1936년입니다. 8월에 파리수아르 특파원으로 스페인 내란을 취재 보도합니다. 그리고 성체를 집필하기 시작하죠. 성체는 생텍쥐베리가 녹음하고 아무렇게나 갈겨 쓴 걸 그의 비서가 정리해 놓아서 사후에 이제 친구들하고 작가들이 이제 모아서 출판을 했죠. 이 책은 생텍쥐페리가 쓴 모든 책의 분량보다 다른 모든 책을 합친 분량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대부분 편집당하고 현재 한 70%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1937년 카사블랑카 톰북투 간의 비행을 담당합니다. 6월에 다시 특파원으로 스페인 내란을 취재합니다. 1938년 뉴욕에서 과테말라로 가는 비행기를 이륙하던 중 추락하여 또 중상을 또 입게 되죠. 인간의 대지를 집필하고 중상으로 인해서 프랑스로 귀국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 그 비행기 조종사, 작가, 화가,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때때로 놓치지 않고 다 잡았어요. 지금 우리로 보면 엄청 부러운 거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이 당시니까 가능했지 않을까? 아니요, 이 당시에도 어, 저서의 내용들도 나오지만 회계사라든지 이렇게 돈을 다루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의 수입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 어린 왕자 책 안에서도 뭐 천문학자, 뭐 왕도 만나게 되고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 술꾼, 장사꾼,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어른이 되기 싫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이 책 안에.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작가 인력으로 돌아오면 1939년 파리로 돌아와서 인간의 대지를 출간하게 됩니다. 5월에 국민훈장을 받고 6월에 인간의 대지로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소설대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 소설은 곧 영화가 되고 뉴욕에서 출간되어 이달의 양서로 선정되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답니다. 9월에 제2차 대전의 발발로 대위로 소집되어 툴루즈, 몽트랑의 기술교육단에서 근무하고 아까 툴루즈 간의 왕복 비행 수송선을 맡았다고 했죠. 기술교육단에서 근무하고 신체 검사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비행사 근무를 청원하여 33 비행정찰대에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1940년 그의 나이 41살이죠. 우리 나이로 5월까지 각종 작전에 참여하여 6월 독불 휴전으로 독일 프랑스 휴전으로 징집 해제와 함께 마르세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의 집필을 계속하게 되죠. 1941년 뉴욕으로 건너가 33 비행정찰대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조종사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살이 되던 해에 전투조종사를 영역으로 하여 아라스로의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간했고 이후 베스트셀러가 되어 프랑스에서도 출간되었지만 독일 점령 당시 그 당국에 의해 발매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43년 2월에 어느 볼모에게 보내는 편지 4월에 어린 왕자를 출간하게 되죠. 같은 해 우주다에서 재편성된 미군 지휘하의 제2의 33 비행정찰대에 편입되고 6월에 소령으로 진급합니다. 롱강 상공 비행정찰 후 착륙 도중 실패한 이유로 대기 명령을 받아 중형 폭격기 중대에 배속됩니다. 돌아가서 이제 친구 집에 머물며 상사에게 33 비행정찰대의 복귀를 청원하고 편대장으로 5회의 출격 승낙을 얻어냅니다. 5번 더 날 수 있게 해주겠다. 5번만 더 날아라. 아마 나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44살이었으니까요. 성체의 집필을 또 계속하고 있죠. 이때도. 그리고 1944년 33 비행정찰대가 코르시카의 보르고로 이동합니다. 이미 5회의 출격을 초과해서 8회의 출격 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출격하기로 약속을 하고 7월 30일 오전 8시 반 6시간 정도의 연료를 채우고 그드노블과 안드시간의 항로로 정찰 비행에 출격하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로에 코르시카 수도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독일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전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1944년 7월 31일이죠. 일대기는 이렇고요. 어린 왕자를 집필하게 된 건 함께 밥을 먹다가 커티스 히치콕이라는 출판업자가 생텍쥐페리에게 생텍쥐페리가 뭘 그리고 있었죠. 뭘 그리는지 물어봤습니다. 뭘 그리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그냥 한 어린 녀석이지요. 라고 말하자 커티스 히치콕이 이 어린 녀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라는 이 말로 어린 왕자의 집필이 시작합니다. 훗날 알긴 아까 제가 콘수엘로라고 결혼한 부인이 되는 생텍쥐페리의 부인이 되는 사람 얘기를 했었는데요. 98년도 얼마 전이죠. 1998년 마르세유 동남쪽 바다에 억지잡이 그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콘셀로라는 글귀가 새겨진 반지를 하나 얻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쪽으로 대출하겠다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2008년도 이제 한 12년밖에 안 됐어요. 당시 공군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한 언론사에서 밝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텍쥐페리는 죽지 않았다는, 아직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다, 뭐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안 찾아다녀도 된다. 내가 바로 생텍쥐페리의 비행기를 격추시킨 사람이다. 나중에야 바다에 떨어진 그 비행기에 생텍쥐페리가 타고 있었음을 알았다. 난 제발 그가 아니길 바랬다. 우리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나도 그의 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 생텍쥐페리가 그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내 우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이제 지겨운
작가 연대는 넘어갔습니다. 이 작가 연대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뭐 아까 나왔지만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그런 작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지식들도 조금씩 넓어지지 않나 해서 작가 연역은 꼭 한번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뭐 이거는 메모를 해놓고 저도 방송을 위해서 읽지만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 밖에 못 외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시든지 작가의 연역은 읽어보고 책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편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왕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첫 부분에 보면 보아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책에 읽었던 보아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아뱀은 동물들을 사냥할 때 씹지도 않고 통으로 삼키게 된다라는 구절을 책에서 읽게 되죠. 그래서 좀 무서운 상징 중에 하나가 보아뱀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내는 게 첫 시작이 되죠. 여기서는 생텍쥐페리가 아니라 저 어린 왕자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죠. 이런 그림 하나를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 하나를 딱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이 그림 다 아실 겁니다. 모자 아니냐.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모자가 아니라 저 오른쪽 끝에 보면 뱀머리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비행조종사인 이제 뭐 등장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토치다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한 소년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자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서 몇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물론 놀랬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놀랬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양의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양을 그렸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병든 양은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을 그려주니까 양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죠. 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신랑이 끝에 귀찮아서 나무 상자 하나를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안에 그림 안의 상자를 어린 왕자는 들여다봅니다. 먹이는 많이 먹을까요? 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딱 이거였어요 라는 말과 함께 먹이는 많이 먹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 등장인물은 어린 왕자가 어느 정도의 별에 사는지를 가늠할 수 없었죠. 자, 여기서 첫 만남 부분이 끝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유튜브 주제가 동화책 한 권을 읽어보면서 그 안에 나오는 새로운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동화 속에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사람을 첫 만남하는 데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인상과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첫인상이 나오죠. 첫인상은 사실 사람과 만날 때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옷에 신경을 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기 직전에 표정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과 나눌 대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보는 건 일단 외모 옷차림이 아닐까 합니다. 외모 옷차림을 가장 먼저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을 만났다. 속에든 어떻든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를 예로 들겠습니다. 옷차림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옷을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 포인트를 좀 과하게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첫 만남에 대한 인상은 튀지 않는 옷, 편안한 옷으로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뒤에 나중에 사람이 좀 알아왔을 때 내가 원하는 옷을 입혀줬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점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플러스인 점수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내가 낸데 내가 너무 이렇게 입는 게 난 멋있는데 오늘 또 한번 딱 나가서 길을 한번 죽여줘야 되겠네 라고 입고 나가면 그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첫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포인트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처럼 점수를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얻어가는 건데 그거를 굳이 마이너스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나.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옷은 이렇게 입었지만 나하고 얘기해보면 나의 듬직한 모습이 보이겠지. 그러면 물론 점수를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플러스로 시작하자는 게 제 인간관계의 주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플러스로 시작하려면 신비감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들려면 신비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제 생각에는 겸손이라는 얘기죠. 뭐 겸손이 꼭 굳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겸손이 아니라 인사나 표정이라든지 이런 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를 숨기고 내가 내를 좀 낮춰주는 거예요. 그 패셔니스타들 옷을 잘 입는 사람들에게 그냥 노멀한 옷을 입는 거는 그 사람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자신을 낮추는 행위거든요. 그런 겸손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신비감을 풀어넣어준다면 나중에 우리가 포인트를 얻기에 엄청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속 시간 이제 옷이 정해졌으면 약속 시간에 가야 되겠죠. 약속 시간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한 5분, 10분 정도의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뭐 어느 책에나 보더라도 그 얘기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는 여기서도 포인트를 좀 따야 되겠죠. 인사를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인사 짧고 간결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했던 것과 두 번째 조금 숙이고 한 1, 2초 있었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사할까? 사실은 두 번째처럼 인사하시는 분이 요즘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인사를 할까? 아까 뭐랬죠? 신비감을 주는 거죠. 왜 이렇게 인사하지? 인사를 공손하게, 근데 공손한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인사하지라는 궁금증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인사를 이렇게 공손하게 하니까 내가 불편하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따가 얘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그냥 인사를 그냥 공손하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로 다시 엎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간단한 인사조차도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는 얘기죠. 인사를 공손히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주로 우리가 만나는 쪽이 만약에 영업사원들이나 그리고 뭐 어떤 뭐 정치를 하는 분들끼리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상 관계가 되는 분들, 뭐 이것도 다 영업의 일종이죠. 사실은 삶 자체가 영업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업 쪽에 관련이 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도 영업 쪽에 관련 분야고 제가 그쪽에서도 일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서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춰서 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커피숍에 간다고 일단 예를 듭시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인사했으면 메뉴를 정하는 겁니다. 메뉴를 정하는데 어떤 분도 있어요. 먼저 시키십시오. 예. 먼저 하시죠. 이 대화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저는 뭐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라고 부르죠. 이거 선택장애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굳이 쓸모없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한번 권하고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뭐 음료수는 뭘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먼저 물어봐야죠. 먼저 물어보고 이 사람이 뭘 먹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먼저 고르세요라고 하면 저는 뭐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되게 편하죠. 그냥 저는 뭐 그러면 무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저 오늘 좀 피곤해서 바닐라 라떼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그쪽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커피를 좀 더 고를 수가 있죠. 근데 서로 불편한 관계라면 아메리카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피곤해서 바닐라 라떼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아메리카노란 자체가 이게 중국집의 짜장면하고 비슷하거든요. 짜장면 나 짜장면 먹을게요.
뭐 그래봤자 짬뽕이고. 근데 바닐라 라떼 물론 가격도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해줌으로써 이 맞은편도 오늘 편하게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자리면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매너입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편해지죠. 매너란 자체가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비슷합니다. 식당 메뉴 고를 때 뭐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뭐 드시겠습니까? 뭐 메뉴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먼저 고르시죠.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랬죠.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메뉴판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식당에서는 메인이 되는 게 있어요. 메뉴판이 이렇게 쫙 적혀 있으면은 메인이 되는 게 크게 적혀 있던지 아니면 똑같은 글씨로 다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별표가 돼 있던지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그냥 시키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 이 집에서는 이걸 먹겠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 장소를 내가 선택했다면 무조건 자기가 골라줘야 됩니다. 먼저 이 집은 이게 맛있어서 저는 이게 먹겠습니다. 뭐 시키십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도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이 집 그거 맛있어요. 그거 시키겠죠. 그러면 그분이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면 다른 걸 바로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것도 매너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여기 가서도 그런 첫 만남 가서 메뉴 고르는데 사실 1, 2분씩 걸리는 시간도 되게 아깝습니다. 현대인들이.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사람을 얻으러 간 자리에 김치찌개면 뭐 어떻고 된장찌개면 뭐 어떻습니까? 짜장면이면 어떻고 짬뽕이면 뭐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좋다는 얘기죠.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내 자체를 갖다가 조금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사실은 현대인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사람들보다는 확실한 사람을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크림 소스 스파게티를 먹을까?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를 먹을까? 그 고민하는 자체가 이 사람을 하나 얻기로 한 자리인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데서 시간을 좀 허비하거나 그래도 맛있는 이왕이면 내가 먹을 음식 사람이고 본능이 있으니까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정도는 하나쯤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리가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빨리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제가 들 때도 있죠. 뭐 영업사원들이나 아니면 사업자 바이어로 참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에 들리면 차를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를 다 마시면 너무 개걸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차를 남기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매너는 차를 다 먹어주는 겁니다. 다 끝날 때까지. 물론 먹고 진짜 목이 마르고 그러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죠. 한 잔 정도. 만약에 내가 1시간 정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지났다. 근데 그러면 다 마시고 왔는데 딱 넣으면 한 잔 더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쪽에도 매너가 있는 사람을 나는 만날 거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한 잔 더 받아가지고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나눠서 마시면 돼요. 시간을 비추게 해갖고 너무 빨리 마시게 되면 차 한 잔을 더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다 못 마셔요. 그러면 천천히 시간을 낭비해서 같이 마시는 겁니다. 마시고 난 뒤에 일어날 때는 차를 비워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사무실에 계신 분들 알죠? 커피를 타서 먹습니다. 이 사람이 커피를 3분의 1밖에 안 먹고 갔다. 3분의 2 먹고 갔다. 다 먹고 갔다. 어떤 게 더 깔끔할까요? 다 먹고 가는 게 깔끔합니다. 3분의 1, 여기서 너무 후루룩 마시게 되면 좀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예의가 아닌 거죠. 다 먹어가야지 이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을 거 아니면 싱크대에 부을 커피 수고를 덜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준 커피를 맛있게 먹었구나라는 의향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서 포인트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만나서 주문했으니까 이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계속 해야 되겠죠.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책에서 많이 논하고 있어요.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근데 공이 말하고 있는 게 있죠. 이건 다들 아는 겁니다. 뭐 하면 안 되죠?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요. 스포츠 얘기하면 안 되고 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얘기도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 얘기 다르면 그냥 거기서 끝이거든요. 같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근데 다르면 끝입니다. 종교 뭐세요? 물어보는 순간 그렇군요. 대화가 안 이어진다 그러면 내랑 다른 거. 대화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냥 간대. 그 50%의 확률에다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빙빙 돌아서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으로 제껴놓고 그 주제를 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편한 게 그러면 이제 만났으니까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쌍팔년도 아니고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좀 더 예쁘고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오늘 만약에 오후에 만났다. 그럼 아이고 어제는 뭐 하셨어요? 아니 오늘 오전에는 뭐 하셨어요? 아니면 아침에 만났다. 그러면 아 어제는 뭐 하셨어요? 아 어제는 그냥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가 뭘 했는지를 통해서 취미를 이끌어갈 수가 있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어제 뭐 하셨어요? 아 오늘 아침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 그냥 집에 있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아 집에 그냥 있다가 아니 운동 좀 하러 왔다. 그럼 집에 그냥 있었다고 하면 아 그러면 쉬는 시간에 그냥 주로 집에서 보내는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보여지기 싫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아니요 다른 원래 쉬는 시간 있으면 뭐 운동도 하고 다른 소재를 자연스럽게 자기 취미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세련된 질문이라는 얘기죠. 취미가 뭐예요? 아 그리고 뭐 잘하는 건 뭐예요? 이게 면접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거의 하수급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저 운동도 좀 하고 뭐 커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럽니다. 아 여러 가지 다 되게 좋아하시는 저도 최근에 본 영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주제를 하나만 물려두라도 우리가 2, 30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치, 종교, 스포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좀 하기 좀 꺼려운 대화들이 주제가 하나 또 있죠. 아,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라는. 거기서 무슨 좋은 대화 내용을 끌어가겠다고 그 질문을 던진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즘 어떠세요? 아, 그냥 좀 다 어렵죠. 맞죠? 아, 요즘 주위에도 다 어렵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아, 이거 어렵네요. 참 대화하기 어렵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잠시 접어두신 게 좋습니다. 서로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이면 그런 어려운 거에 대해서 돌파구를 파헤쳐나갈 수 있지만 지금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나중으로 조금 미뤄두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려면 그 대화 주제를 논하기 전에 이 사람과 내가 뭐 바이어라든지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목적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그 목적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차 세일즈라고 한다면 대화를 이렇게 풀어가 보면 어떨까요? 만나서 인사했어요. 아, 인사했어요. 아, 예. 소개받아서 인사드리게 된 누구입니다. 아, 예. 아, 저희 쪽에서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제가 저희 밥은 좀 편하게 드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밥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차들이 있고요. 지금 결정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 사실은 제가 지금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오늘 만나는 겁니다. 아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오늘 편하게 먹으면 되겠네요 하면 그 대화 끝. 목적도 끝. 알았잖아요. 영업사원은 이 사람이 지금 차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오랫동안 관리해줘야 되는 사람 끝.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불편하게 차 얘기도 한번 꺼내줘 풀어줘야 되네 끝. 보험 영업이란지 뭐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영업적이든 사람을 소개받는 게 1번이죠. 그리고 영업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면 좋아지는 게 2번입니다. 그러면 그냥 2번부터 해결하자고요. 1번은 어차피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해결될 거니까. 그러다가 얘기해보고 하는데 수영이 안 맞으면 못 만나는 거죠. 그럼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시간 아깝게. 그러면 뒤에 목적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나면 그냥 좋을 사람을 얼마나 보게 될 것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서로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화의 주제라든지 뭐 혹시 목적이 있는 대화 같으면 그 목적부터 먼저 끄집어내고 해결시키고 한 뒤에 밥을 먹든지 뭐 술을 한잔 하든지 이렇게 편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목적이 있는 만남,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목적이 있는 만남이라면 그 목적부터 먼저 밝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확실한 걸 제일 좋아합니다.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밝히게 되고 한 뒤에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은 뭐 길지 않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어린왕자라는 책 동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펼쳐나갈 이 얘기들을 이제 오늘 이제 겨우 몇 장 풀었어요. 한 20장 정도 풀었어요.
풀면서 이 사람이 그 어린 왕자가 만나게 될 뭐 천문학자의 이야기라든지 뭐 왕에 대한 얘기라든지 우리가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텍쥐페리가 우리한테 과연 무엇을 주려고 이 글을 남겼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될 겁니다. 아마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은 할 예정입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어린 왕자라는 주제로 얘기했지만 어린 왕자 얘기는 별로 안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 왕자 얘기로 보는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꾸준히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방송은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3박자를 고루 갖춘 멋진 분이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